이런 투자 노력은 계속 좀 중점을 두어서 늘려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투자 성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학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기술 투자 성과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뭐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학기술 투자 성과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해서 신명나게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아마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해야 될 이슈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구에만 몰입해서 1 더하기 1이 그냥 2가 되지 않고 10이 되거나 100이 되게 해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온갖 제도는 많은데 예상외로 연구자 중심 제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들을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금 과학기술부나 혁신본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아마 그런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상욱 교수님 워낙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또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대학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발제를 해주실 것 같고, 또 이따가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4분 저희가 토론을 모셨는데요. 이성 주식회사의 김상욱 상무님, 지금 연구소장님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거 모셨고요. 또 인천대학교 김한홍 교수님, 도시건축학부에 계시는 김한홍 교수님 모셨고, 또 스태피의 박찬수 제도혁신연구단 단장님, 또 우리 키스텝의 김현민 센터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별히 스태피가 오늘 같이 참여를 한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태피와 키스텝이 비록 기관은 지금 서로 다르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국가 혁신 체계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찬수 단장님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 좋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기술 혁신 체계, 그중에서도 대학의 어떤 그 연구 환경이라든가 또 대학 교수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산학협력이라든가 여러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초 연구를 담당하는 게 주로 대학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학에다가는 정부가 돈을 쓴다, 정부가 펀딩을 한다,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은 기초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70여 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일단 1980년대 후반에 국가혁신 시스템 관점이 나왔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가혁신 시스템 관점은 사실 한 국가 내에 모든 연구 주체들이 혁신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부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혁신 창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개념도에도 있습니다만 화살표입니다. 바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를 통한 상호 학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혁신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를 비롯한 공공 연구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대학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연연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만, 국가 R&D 수행에서 출연연 비중이 높지만 그거는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학이 충분히 역량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궁여지책으로 나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연구기관들이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은 출연연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 있더라도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왕왕 보이고 있는데,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혁신 주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주체이고요.
그리고 그 제도적인 기반이기도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스티튜션이죠.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R&D라고 하는 거를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하는 방법을 전수를 하는 것이고, 뭐 또 방법론도 나오는 것이고, 기술적인 브렉스루도 나오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과학의 진보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단순히 뭐 우리 국가 R&D에서 몇 프로를 쓴다, 뭐 이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학의 역할 변화를 보시면 중세 대학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히 지식의 전파, 강의 듣는 거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양인을 양성한다. 또는 뭐 전문 교육, 소위 전공이라고 하는 교육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R&D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90년대부터는 R&D를 한 거를 직접 상업화까지 한다.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 이바지한다. 심지어 대학이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진화해 온 것이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수입이 됐지만 이미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유럽, 일본 각 선진국들이 90년대부터 이런 그 진화를 양상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대학이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소수만 누리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뭐 누구나 4년제 대학을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유럽 나라들이 좀 낮았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대중화가 됐고 더 이상 대학이 특별하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고고한 상아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들 중심으로 돈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R&D를 시키고 그럼 R&D 뭐 대학이니까 원래 뭐 하시던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대학도 좀 쓸만한 거를 내놔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 부문에 산업 경제적인 성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략 80년대 중후반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유, 은유로서 기업가 대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뭐 최근에는 마츠카토에 의해서 기업가 국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기업가 대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대학이 산학 협력뿐 아니라 아예 산업체를 위해서 연구하거나 산업체를 실제로 창업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영리적인 활동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일부 비판적인 분들은 이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카데미아가 돈 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현상으로는 이제 대학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이고 혁신의 플랫폼이고 심지어 경제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1차적인 이유는 대학 입장에서는 석박사들을 양성해서 어딘가에 연구원으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산학협력을 하면 그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산학협력하는 요인이 되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같이 프로젝트 해본 석박사 학생을 채용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검증도 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도 필요 없고 굉장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혁신 시스템 관점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꾸 산학협력 과제를 지원을 합니다. 컨소시엄을 묶어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산학협력을 촉진을 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연구 부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즉 납세자의 돈으로 공공 R&D를 했는데 이 성과가 대학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산업계로 옮겨져서 혁신의 상용화로 또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적인 경향 때문에 산학협력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되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역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트리플 헬릭스는 산학관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맥락에서 보면은 출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학관이라는 말 대신 산학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뭐 요즘에는 쿼드루플 헬릭스라는 말도 쓰고 뭐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학연관이라고도 하고 산학연 시민사회라고도 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얽혀서 이 교집합되는 지점에서 혁신이 창출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역시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것인데 공공연구 부분에 이제 분업 체계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뭐를 맡는다, 수련회는 뭐를 맡는다 이런 분업 체계가 예전에 암묵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대학도 수련연이 한 것과 똑같이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화에 나서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수련연도 역으로 UST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직접 석박사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국제개발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이제는 거의 뭐 차별성 없이 다 비슷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 그래프는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대학이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동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NIS는 6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 후반에는 NIS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R&D를 하는 데가 없었고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혁신 시스템 학자들이 분류할 때 Unformed NIS, 미형성 NIS라고 부르는 게 이제 60년대였고요. 60년대 말에 이제 키스트가 생기게 되죠. 키스트가 생기면서 공공연구 부문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키스트를 설립한 것도 대학에서 R&D를 안 하니까 정부에서 R&D 기관을 설립을 한 거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키스트에서 이제 유치과학자들을 모셔다가 이제 R&D를 시작을 했고, 펀딩 시스템도 처음으로 키스트 내에 키스트 자체 연구비를 대기 위해서 펀딩 시스템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스트 내에 있던 펀딩 에이전시가 나와가지고 과학기술관리연구소가 되고 그 기관이 쪼개져서 키스텝과 스텝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키스텝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키스트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펀딩 에이전시인 것이죠. 60년대 말에 이제 시작이 됐고 키스트에서 R&D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석박사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원생이 필요하니까 대학에다가 대학원생 좀 줘라 그랬더니 그때까지 우리나라 대학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능만 있었고 R&D를 하지 않았죠. 이공계 대학원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직접 키스트에서 부설로 대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카이스트의 시작인 것이죠.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래 조금씩 국가혁신 시스템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80년대를 거치면서는 수련연들도 생기고 꽤 그래도 국가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우리 기업들도 인하우스 R&D를 시작하고 외국의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지고 모방에서 혁신으로 그야말로 김인수 교수님께서 분석한 대로 모방에서 혁신으로 이전하는 단계가 왔었습니다. 90년대에는 여러 국책 연구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그 자신감으로 R&D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특히 김대중 정부 때 국가 R&D가 굉장히 큰 폭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국가혁신 시스템이 성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NIS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NIS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는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NIS를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 학자들 또는 외국의 분석 기관들의 견해에 따르면 거의 탑 클래스의 NIS를 보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그렇게 되는데 일단 R&D 세계 5위라는 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6배, 1.7배 큰 프랑스,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은 절대 규모로 R&D를 하고 있고 1인당으로 치면 세계 4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투입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거품 낀 게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투입만 많은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R&D 특징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세계 4위 수준이고요. SCI 논문도 비교적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좀 약한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 12위권 SCI 논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러워할 정도가 되겠죠.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가입국과 그 비가입국 중에 주변 유럽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한국이 유럽을 점점 더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니까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예 한국은 어쩜 저렇게 잘하냐 하고 특별히 분석하는 보고서 챕터를 쓰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평가에 따르면 NIS적인 평가인데요.
한국의 NIS의 종합지수 점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그러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민간 언론 매체죠. 블룸버그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는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 매체들의 혁신 지수는 그냥 설문조사, 기업인들 대상으로 뭐 느낌으로 물어보는 그런 것임에 반해서 이 블룸버그 조사는 지표를 사용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데 우리가 모든 항목에서 1위는 아닙니다만 종합 점수가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대학 연구행정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5분 넘게 우리나라 혁신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과연 대학이 이렇게 성숙한 NIS에 걸맞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NIS는 아까 저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길게 잡으면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학이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R&D를 한 게 유의미하게 석박사를 양성하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 게 언제부터라고 대충 생각하십니까? 여기 키스텝에 계신 많은 박사님들 또 특히 이공계 박사님들도 계신데 대충 학번을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80년대 중후반 또 사실은 더 조금 까다롭게 얘기하면 90년대 초중반 이후에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대로 된 R&D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게 봐도 30년이고 조금 짧게 보면 20여 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대학의 연구 규모가 작았을 때 대학의 연구 관리라고 하는 제도적인 세팅이 된 건데 급속한 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 NIS가 성숙되고 연구개발 규모나 역량이나 성과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입었던 옷이 안 맞는 겁니다. 대학 R&D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산단 체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 연구 행정을 손봐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 대학의 연구 행정이 크게 바뀐 것은 2000년대 초인데요. 2000년도에 기촉법이 나오고 2003년에 산촉법이 나오고 그 뒤로 2004년부터 대학마다 산단이 설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산단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도 각 대학의 R&D는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연구처라든지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산단 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 연구 관리의 중앙 관리 체제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4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간 대학들이 선도적인 대학들이 산단을 설치한 시기고요. 실제로는 전국의 산단이라고 하는 게 대학의 그러니까 연구 관리 체계가 널리 확산된 것은 거의 2000년대 후반, 2010년 가까이 돼서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연구 관리라고 하는 게 제대로란 표현은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좀 모양새가 갖춰진 게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도 대학의 역할 변화 같은 게 많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미 손을 봐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산단 조직도 표준화가 안 돼 있고요. 대학의 사정이나 뭐 경로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산단 조직, 연구관리 교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대학의 R&D는 계속 증가해서 우리나라 전체 R&D의 9.1%, 정부 R&D의 22.5%를 대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4조 3천억 원 정도가 정부 R&D에서만 대학에 쓰이는 돈이 4조 3천억이고요.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시죠. 대학이 간접비를 뗍니다. 정부 R&D에서 간접비를 가져가서 그걸 연구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뭐 기타 대학에서 필요한 재원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는데 이 대학이 정부 R&D에서 떼가는 간접비 비율이 아주 관리를 못하는 대학은 뭐 15에서 20%, 관리를 아주 잘하는 대학은 30% 정도를 간접비를 뗍니다. 대략 계산해 보셔도 20%만 잡아도 왜냐면 또 뭐 큰 사업단 같은 데는 별도 간접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데 아주 심플하게 보셔도 한 7, 8천억 원 정도가 대학의 간접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7, 8천억 원을 각 대학에다가 정부 R&D를 잘 관리해 주십사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돈을 받는 대학의 연구 관리 담당 조직은 그만큼의 서비스를 연구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실태조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간접비 수익 중에 아주 일부분만이 뭐 극히 일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적은 비중만이 연구 행정에 쓰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연구 행정 선진화나 연구 행정 서비스 개선에는 재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토막에 대해서 소결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뭐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건데 이제 대학의 연구 행정을 한번 손볼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NIS의 발전에 맞춰서 대학의 그 연구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을 하고 굉장히 많은 규모의 웬만한 나라 전체의 웬만한 선진국 전체의 R&D 예산보다 많은 돈을 우리나라 대학에서 연구개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연구개발 효율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 기술 이전 사업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연구개발 투자에 걸맞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연연 비중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출연연의 효율화를 해야 될 것이고 출연연을 신설하거나 뭐 급격히 증원하거나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학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연구행정 현황 및 이슈입니다. 주로 연구자 불만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구와 행정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와 행정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행정이 붙어 있을까요? 행정 쪽에 연구가 붙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연구 쪽에 행정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 행정에 들이는 노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그 연구 행정에 투입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행정 잡모의 투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 그 연구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랩에서는 별도의 연구 행정원을 둔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별도의 연구 행정원을 정식으로 둘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둘 수 없는데 편법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연구 행정원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산단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 행정 부담이 연구자의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랩실에 떠넘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직접 연구 행정에 뭐 처리를 하거나 대학원생을 사용하거나 등등등 하는데 문제가 말이죠. 이 연구 행정 일 자체를 뭐 그럼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왜? 연구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연구자는. 연구 행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고 산단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거 해도 돼? 그러면 산단 직원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돈 써도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산단에서 왜 써도 된다 그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문제 삼냐? 그러면 뭐 산단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서로 막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책임, 부정확한 정보, 전문성 없는 행정 이런 게 연구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불거진 사이비 학술대회 문제라든지 각종 연구비 부적정 사례 이런 게 연구 행정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구비 내가 공고 보고 컴피티션 해서 프로포잘 써가지고 가서 발표 평가해가지고 따온 거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간접비를 일정 부분 대학에 떼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연구자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저 간접비는 원래 내 돈인데 지금 잠깐 대학의 통장에 들어가 있을 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회계 자체를 랩 안에서 다 자기 대학원생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연구비에 대한 너무 그 지배력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산단이나 연구재단이 모르겠지 이러면서 조금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줄어들고 또 선의의 부적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고 연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대학의 연구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한 대학의 연구 윤리 문제를 줄이는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건 말씀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 학생이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이 그럼 해주면 될 텐데 산단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요. 산단 직원을 많이 안 뽑습니다. 간접비가 부족해서 많이 안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안 뽑습니다. 간접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그 간접비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에 붙어서 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매년 꾸준히 들어온다고 보장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단 직원을 계약직으로만 뽑으려고 하고 규모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연구행정 부담은 연구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대학 당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단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아서 전문성이 함양되기 전에 그만둬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또 부처마다 전부 연구관리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처 담당 이런 식으로 직원을 정해놔야지 랩 담당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산단 직원 한 명이 내 랩을 다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산단 직원이 연구재단 담당, 뭐 보건복지부 담당, 산자부 담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이 업무 처리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여러 부처에서 과제를 받으면 산단 직원을 여러 명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곤한 일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일 잘하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산단 직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적정한 인력 규모 확보 같은 부분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부담도 커서 산단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너무 방어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정부 규정에도 없는 마이크로 규제를 스스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애로가 되고 있고 연구 몰입 환경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자체가 엄밀하게는 법적으로 독립법인입니다만은 실제로는 대학에 완전히 예속된 조직으로서 독립성이 없고 산단이 벌어들이는 간접비 수익을 대학 입장에서는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대학에서 그 간접비 수익을 빼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산단의 연구행정 역량이 강화되고 재투자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로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태조사는 지금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사이좋게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지에 나란히 로고가 나갔고요. 연구재단하고 키스텝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의 200여 개 4년제 이상 대학의 산단에 실태조사와 설문조사표를 뿌렸고요. 회수를 했는데 회수율이 한 4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아주 핵심적인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 발표가 준비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만 핵심적인 파인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산단의 행정 인력의 처우는 대학교 교직원보다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산단이 교비 회계, 이거 약간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원래 산단 회계와 대학교 교비 회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다만 산단은 대학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산단 수익 중의 일부를 교비 회계로 전출, 대학교 입장에서는 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산단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이상 교비 회계 전입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저희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회계 지원을 하는 대학이 안 하는 대학보다 훨씬 많았고요. 다만 교비 회계 전입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산단에서는 교비 회계 전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교비 회계에 현금으로 쏴주는 것보다는
대학의 공공요금을 대납해 주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대학교의 전기 수도 요금을 거의 대납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접비가 정부 R&D에서도 오고 민간 R&D에서도 간접비가 와서 산단 수익의 대부분이 사실 간접비 수익인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기술 이전 사업화 수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 산단이 벌어들인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단이 쓰는 돈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형태로 대학이 사용하거나 연구 책임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단이 쓴다라고 하는 50% 가까이 되는 이 액수 역시 실제로 산단이 쓰는 게 아니고 산단이 대학의 비용을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뭐랄까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간접비 중에 일부가 연구 책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비중이 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각종 장려금, 인센티브, 성과급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교내 연구비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간접비 조성에 기여한 만큼 이 혜택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과제를 큰 걸 따면 나한테 무언가가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현금이 돌아오고 어떤 학교는 교내 연구비가 돌아오고 어떤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교내 연구에 재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마치 내가 과제를 따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 거다 또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간접비가 교내 연구에 재투자될 때는 정부 연구비 소외 분야 또는 연구 단절 랩, 예를 들어서 큰 과제를 하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 단절 랩의 연구 지속을 위한 펀딩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간접비가 가서 일부만이 산단에서 연구 행정에 쓰이고 나머지는 여기저기로 교비 지원으로 연구 책임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돈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연구 행정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해서 연구 책임자한테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리 행태도 저희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또 최근에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대학이 특허를 냈을 때 이 특허는 직무 발명으로서 산단 소유입니다. 발명자는 교수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연구자지만 이 발명의 처분권은 산단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산단이 처분의 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발명을 얼마에 어디에 이전할 것인가, 이 발명의 권리를 산단이 홀드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결정, 주요한 결정에 사실은 연구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죠. 대학에서 교수가 산단 직원한테 이거 내가 특허 내고 싶은데 산단에서 좀 포기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자기가 아는 유관기관 심지어 자기가 창업한 기관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헐값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산단 직원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대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학생연구원이 많은 부분 연구행정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석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개선 방안인데 방향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관리 개선은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향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연구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는데요.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일단 산단의 적정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또 좋은 분들이 들어오겠죠. 처우 개선, 인력 확보, 그리고
이분들이 근속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런 발표할 때 외국은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외국에 뭐 30년 동안 연구 관리만 한 분이 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많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럼 그 다 돈인데 다 돈 문제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연구 책임자한테 돌아가는 돈, 대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산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만 조금만 아껴도 산단 직원을, 양질의 산단 직원을 많이 뽑아서 오랫동안 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연구행정 역량 전문화 강화하는 부분을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하는 것과 연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연구실의 연구행정원으로 있는 랩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행정원들도 양성화를 해서 산단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연구 직접비에서 연구행정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산단과 공동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느 랩에는 누가 연구행정원이다 이런 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개선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정책에서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을 분야인데 특히 대학들도 관심이 높을 것이고요. 현재 연구관리 체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관리 체계 평가를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서 연구행정지원 역량 평가로 개편하는 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즉 연구관리 체계 평가라는 것은 연구비 관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냐, 얼마나 뭐 적절하게 다 통제했냐 이걸 보는 게 주안점이었는데, 앞으로 개편되는 연구행정지원 역량 평가는 연구행정의 역량, 연구행정의 시스템, 조직 이런 측면들, 그리고 연구자 중심으로 얼마나 전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 체계에 넣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산단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평가가 개편되면은 어떤 지표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단 스스로가 답하기를 연구 관리나 규제 쪽에 관련된 지표보다는 연구 관리 시스템이나 연구 행정 역량에 대한 지표가 좀 평가의 주안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 산단과 조금 우수하지 못한 산단이 구별이 될 텐데, 우수 산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 부담 경감이라든지 국가 연구비 수주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간접비 비율의 상향이라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산단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교비 회계와 산단 회계, 또 산단 회계 내에서도 간접비 회계와 기술 사업화 회계를 분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고요. 간접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진정한 오버헤드성 간접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에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미국 대학은 간접비를 굉장히 많이 뗀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미국 대학의 간접비 비율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27.4% 5% 정도 되는데요. 다만 크게 다른 점은 미국 대학의 간접비는 진정한 의미의 오버헤드라는 것이죠. 직접비에 연동이 되지만 직접비가 고정 금액이고 그 추가로 대학에 지급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과제 총액에서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과제를 따오면은 3천만 원이 대학에 가니까 내가 3천만 원을 떼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10만 불짜리 과제를 받아오면 10만 불짜리 과제는 내 과제고 추가적인 2만 7천 불이 대학에 따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간접비가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접비가 아깝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연구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간접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이 연구 관리를 잘하는 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직접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접비 체계 자체를 일부 사업에 한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정액 간접비라든지 오버헤드형 간접비를
다시 도입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단이 더 이상 대학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요. 산단의 감사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산단이 대학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기술사업화와 연구관리라는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 기능이 한 지붕 밑에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산단의 연구관리 기능과 기술사업화 기능을 좀 분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관리 기능을 다시 예전처럼 뭐 연구처 이렇게 대학 내부 부서로 보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기술사업화 부분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라는 개념으로 특화된 조직으로 별도로 설립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기술지주회사를 확장해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만들고 대학의 지재권 관리나 사업화 기능을 이관받는 또는 위탁받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외국에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해상충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의 부적절한 처리 같은 부분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인 또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행정, 대학 연구 행정이죠. 대학의 연구 행정을 개선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대학 연구 2.0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붙이는 워딩은 아니고 이제 부처에서 요즘에 붙이시는 워딩인데요.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대학 연구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학 연구 행정 선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연구와 행정 분리를 통해서 연구 행정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연구 관리 개선, 연구 행정 역량 강화, 연구부 회계 구조적인 개선, 연구 윤리 확립과 연계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결국에 이해 당사자, 3대 이해 당사자인 연구자, 또 대학 당국, 또 산단 직원, 이 3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물론 중심은 연구자 중심입니다만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서 대학의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의 효율성과 대학 연구의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결국 대학이 우리나라 국가혁신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체 우리나라 NIS가 조금 더 잘 작동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고성과의 NIS가 되도록 하는데 하나의 어떤 큰 시작이자 개선 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산학 관련된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그 산학융합단이라 해가지고 그 기업 연구소들이 기업 연구소들을 이렇게 입주하게 해서 아예 지금 학교하고 어떤 그 R&D를 할 때 보다 좀 긴밀하게 아예 그냥 같은 공간에서 아예 그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건물이 저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이제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지금 3년 전에 이제 입주를 해서 이제 그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오늘 뭐 박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고 이렇게 산단에서 이런 이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어떤 그 오버헤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럼 결국 뭐 어찌 보면 뭐 조사모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 다 어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정말 저렇게만 해도 어찌 보면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그 산학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가장 불편함은 뭐 아까 뭐 이제 행정하고 이제 기술 어떤 이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그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그 연구비 집행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단하고 접할 일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한 어떤 계정에서 어떤 돈을 집행할 때 지금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산단에다 신청하면 산단에서 어느 이제 지정한 날에 이렇게 송금을 해주고 이제 아니 그 송도 직접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이제 기업 연구비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면 또 그걸 받아다 다시 또 이제 송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 저희한테 어떤 뭐 부품을 공급하고 그런 업체들이 잘 이해를 못 해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고 또 특히나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회사에서 먼저 송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뭐 다시 입금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재정 쪽에서는 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회사 통장에서 이쪽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이런 뭐 회계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뭐 형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런 정도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받는 혜택은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학융합관에 오면서 뭐 교수님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 산단한테 이제 대학한테 바라는 거죠. 사실 뭐 산단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학한테 바라는 거는 결국 뭐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애로점들을 해결하는 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박상 교수님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던 이제 그 석박사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저희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었고 또 연구를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연구의 지속성이 계속 유지돼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저희가 뜻했던 바로 이룰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가장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좀 뭐 이런 그 정책을 세우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 부분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요새 이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어떤 연구원 확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학부생들을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공강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시간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산단 쪽에다 부탁을 했어요. 좀 이런 그런 인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마땅히 그런 제도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과를 이제 찾아가서 그쪽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 가서 어떤 채용 그런 데다가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산단 쪽에 어떤 그런 학부생이나 뭐 대학원생도 좋고 어떤 이제 그런 뭐 어디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좀 이런 그 R&D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력 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뭐 저희도 좀 더 쉽게 인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까지 조금 고려가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인데 이 주제가 이 2시간 만에 뭔가 결론이 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개사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떤 연구 몰입 환경을 대학 이제 교수들이나 연구진에게 이제 제공한다는 방면이면 사실 이게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산단의 어떤 비용 집행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의 성과라든지 연구비의 집행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좀 어려운 주제여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갑자기 토론을 하려니까 좀 무거워지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기적절한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박상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세네 가지 포인트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되게 제가 이제 공감했던 내용은 NIS 체계나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연구비를 이제 투자하는 국가 R&D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문화에 비해서 대학 연구의 질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이 연구라는 체계를 어떤 수행하게 된 게 불과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험상의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MIT나 뭐 미디어랩에서 나오는 랩 러닝이라든지 뭐 무크 러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교육 체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실험적인 교과목을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교육까지 R&D에서 R&D의 에듀케이션까지 더해져 갖고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대학의 모습이 갈수록 어떤 이제 중요성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에 대한 좀 연구를 운영하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운영하는 어떤 고려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다른 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심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R&D를 가보면 성과 지표를 못 맞히는 사업단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초과 달성이세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운이 좋게 이제 좀 이따 더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조교수를 2년 하다 왔는데 대부분 맞추는 거에 성과 지표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한 프레셔를 느끼거든요, 교수들이. NSF에서 따온 연구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는 진흥원 평가를 들어갔더니 대부분 막 150% 초과 달성, 200% 초과 달성도 있어요. 막. 그래서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제안서나 어떤 연구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그 평가 체계 자체가 굉장히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가 나면 제재는 있어요. 초과 달성을 했을 때 당근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심적으로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서 어떻게든지 초과 달성을 하고 내가 한 연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평가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연구 그 결과물 자체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 말고 좀 과정을 좀 쉐어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단 얘기가 나와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제 전문성이 뭐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적극 동감하고요. 참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교수를 할 때 NSF 펀드를 따왔어요. 이제 따기 전에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미국이 이제 간접비 계상이 27%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보통 에버리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했었던 대학에서는 간접비 비율이 46.8%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불을 따오면 10만 불에 46.8%가 더해져서 오니까 연구비가 삭감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교수가 딱 되고 나서 미국도 똑같아 NSF에 신진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들 위해서 신진 연구를 이제 너무 해보고 싶어서 산단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신진 연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전공이랑 저희 이제 어떤 리서치 포커스나 이런 것들을 맞춰갖고 산단 직원분이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그랜트들이 있는데 이 그랜트를 갔을 경우에 우리 대학에 너랑 비슷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성공률이 뭐 30%다. 그랬을 경우에 네가 좀 이거를 30%에서 좀 더 높이고 싶으면 이런 점에 지적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좀 보완을 해서 제안서를 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땄어요 제가 NSF 그랜트를 정말로. 그래서 그 연구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신진연구가 있잖아요. 저는 똑같이 기대를 하고 저희 산단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연구재단 신진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숨을 이렇게 이거는 나의 업무가 아닌데 이런 그 한숨이 그 안에서 이렇게 쫙 나오면서
얘는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잘못된 질문을 제가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간접비 비율을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간접비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간접비의 차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고 몇 해가 지났어요. 근데 이게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간접비의 차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이 행정 자체를, 연구 행정을 일반 행정과 동일시 여겨 버리더라고요. 연구 행정은 연구의 전문성이 갖고 있는 어떤 행정의 좀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 연구 행정을 일반 어떤 사무실에서 다른 행정과 동일시 여겨버리는 이런 문화 자체가 내가 왜 얘를 위해서 연구재단의 신진 연구를 따는 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제공해 줘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원인을 오늘 좀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 부족한 인력,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인력 충원도 중요하고 비용의 어떤 집행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 연구비를 대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단도 보다 이제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일반적인 행정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그리고 그런 문화가 좀 변화가 되면 추후 아마 이제 좀 더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던 뭐 어떤 범죄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에비던스를 찾아주시려는 노력이었고, 그렇게 몇 번 여쭤봤으나 아직 설문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만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듣게 돼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 근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간접비가 쓰이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아까 심증이라는 부분들이 그 교비 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이나 연구자로 이게 리펀드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일단은 좋고 나쁘고 뭐 범죄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관행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팩트를 알아야지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박성욱 교수님 좋은 연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해 주셨고, 또 제안해 주신 개선 방안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들었고요. 예,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의 시의성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FNA 코스트 간접비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제 대학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답이 또 재밌습니다. 답이 뭐냐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기초연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라고 답을 했습니다.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의 지적은 뭐냐면은 이게 과연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목적대로 쓰이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글로벌리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NIS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기초산초법 15년 내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없던 이 대학에서 R&D라는 거에 대한 규정 같은 게 그렇게 없었고, 영수증 그냥 붙였고 어떤 규정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없던 규정을 만들었죠.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집행기관이 있고 부처가 있고 학과에서도 관리하고 산단에서도 관리하고 대학본부도 관리하고 교육부도 감사가 나고 감사원도 감사가 나고 지금만 7개인가 8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옥상옥의 구조가 되고 연구자들을 옥죄는 구조가 되고 연구자들을 위한 변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불필요한 규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 맥락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행정의 전문화를 보는 관점은 연구자의 유연성이나 연구의 효과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연구행정의 전문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 결과의 효과성이나 연구자가 조금 더 유연하게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연구행정의 전문화로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유연성을 늘려주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그 반대로는 연구자의 책임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연구윤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썼고요. 착한 연구자의 어떤 선행, 착한 마음,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제도라는 걸 다룰 때는 미니멈을 제한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조금 더 그 리스판서블 아까 제가 미국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유럽에 보면은 리스판서블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 RRI라 그래서 기존의 연구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의 책임성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공공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인식의 전환. 아까도 또 교수님도 요 앞에 교수님도 인식의 전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시적절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연구자 유연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반면에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재밌는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패널 분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키스텝이라 상황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보통 자기 집에서 50%는 먹고 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연구개발 환경 변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연구 행정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에 R&D 예산이 10조가 채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20조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 수도 2007년도에 33,000개 그리고 2017년에 61,000개로 거의 한 200%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행정에 대한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행정과 같이 논의를 한 게 지금 산단인데요. 사실 산단 연구 행정 서비스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이 돼 있습니다. 산단 자체의 예산이나 회계 그리고 조직 구조 이런 것과 그리고 정부의 연구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16년 기준 아까 봤을 때 산단 직원이 1인당 25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 규모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속 2년 미만 직원이 57.5%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연구 과제가 거의 200%가 늘었고 연구비가 2배 이상 늘은 시점에서 직원을 양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관리의 효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규정이 한 99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조사에 따르면 150개 정도인 적도 있고요. 300개인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로 이 파악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망라돼 있어서 연구 행정의 그런 효율성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도는 변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변화보다는 진화라는 그런 용어가 더 적절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박상욱 교수님의 이 연구에 대해서 저희는 그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코워크를 하면서 같이 그 흐름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제안이 우선 가장 핵심은 정부의 역할이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까 개선 방안들을 쭉 보다가 그 박상욱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할 때 박상욱 교수님께서는 개선 방향을 좀 간단하게 제안해 주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정부의 역할과 의지에 대해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독립성, 투명성 기반의 산단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산단이 예산과 조직이 독립적으로 보장이 돼야 자체 우수 연구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전문성이 떨어지는 2년 미만의 직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이 잘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산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연구자나 대학 관계 당국 그리고 뭐 산단 직원 등등이
산단 회계에 대한 그 이해와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공감대를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다 공개가 되고 해야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성 및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 연구관리 체계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특히 정부의 의지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개선들이 결국 교육부와 과기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기관 연구행정 지원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 부처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법령에서 뭐 공동관리 규정도 있고 과기기본법도 있고 산학협력법도 있고 이런 법령에 규정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관리가 체계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혁신본부에서 PMS를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효율성을 PMS를 통해 가지고 추구해야 되고요. 연구 관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효율성을 갖게 되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구관리 환경이나 문화에서도 좀 중장기 전략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구관리 개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연구 현장 여건에 맞는 R&D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 R&D 회계 정산 등에 대해서 연구자가 불만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단기적이고 파편적으로 그 규정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을 잃고 외부의 지적사항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제한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공동관리 규정을 지금 과기부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지금 큰 틀에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라든가 그리고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그리고 연구자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이렇게 좀 큰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중장기 전략 마련 시에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 현장이 힘들어하는 R&D 감사 제도에 대해서도 R&D를 수행하는 부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R&D 정책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 방향대로 연구 관리도 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로부터 지적하면 바꾸는 식으로 되게 되면 그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감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정부의 의지나 역할이 이런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